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수사 대상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무려 16가지나 됩니다. 전현직 영부인이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러고 보니 지난 정부에서 유독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됐고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보됐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충격적인 일의 연속이 아닐 수 없었고요. 사상 초유의 사건 속에서 관련자들의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혐의에 대해서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의 발표에 유서를 남기고 사건의 진실을 가리켰던 부패 방지 업무 담당자, 또 무혐의, 법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조용히 덮은 사람들. 오늘 수사를 받으러 가는 피의자 김건희 씨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권력이라는 게 무섭거든 이라고 했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속 권력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5년 임기 선출직일 뿐인 대통령직, 그것도 남편의 직업일 뿐이었던 지난 3년의 보호막이 없어진 지금, 김건희 씨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황제 조사와 무혐의로 대응했던 검찰과 국민권익위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브리핑 라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8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출발합니다. 먼저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시 의회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다녀오고 나면 늘 논란이 따라붙는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국외 출장 조례가 전면 개정됐다고요? 관련 내용 좀 볼까요? 네, 최근 순천시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에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표준화를 토대로 순천시의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예. 순천시의회는 이번 의원들의 국외 출장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시의원들의 관광 방식의 국외 연수를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연수 일정을 사전에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가 국외 연수 계획을 세우면 연수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기존 12명의 위원 중 민간인을 과반수를 선임하는 제도를 의장을 제외한 위원 전체를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새로 구성되는 해외연수심사위원회는 교육과 법조,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줘가게 되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꾸려지고, 순천시의회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심사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의원들의 국외 연수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좀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가 국외 출장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고 기간도 길어졌다고 하는데 기존과 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시의회의 국외 출장 계획서의 공고 기간은 종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통과 후 3일 이내로 기간이 짧았지만 3일이네요. 예. 네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이 출국 45일 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예. 이 시의회의 국외 출장 취소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도 조례에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예. 국외 출장의 항공권이나
이 숙박 예약이 취소될 경우 이 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의원이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순천시 의회의 경우 지난 2023년 시의회 국외 출장이 취소되면서 이 당시 여행사에 과도한 위약금 수수료를 지급해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여행사에 위약금을 지불한 것을 두고 이 적법한 절차 없이 세금이 지불되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 개정된 조례에는 출장 이후 결과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출장의 실질적인 성과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벤치마킹 내용의 지역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순천시 의회 이번 조례 개정이 관행처럼 반복되어 왔던 외유성 출장 관행을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방안 관련해서 일부 사업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광양시가 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작성했지만 이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세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 건의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항만 관련 기관과 기업 또 단체가 참여하는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해 광양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비 건의 사업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예. 협의회는 국비 건의 사업으로 광양항에서 율촌산단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과 북극 항로 자동차 수출입 거점 항만 육성, 또 광양항 제품 컨테이너 보드 전면 항로 증심의 준설 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광양 분원 유치 등을 제안했는데요. 예. 건의 사업 중에 자동차 수출입 거점 항만 조성 사업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반대 입장을 낸 상태에서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시가 구상하고 있는 광양항 항만공사의 3-3단계 부지에 자동차 출고 전 검사 점검을 하는 이 PDI 센터 등을 건립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항만공사 측은 광양시가 작성한 건의문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 3-3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항만공사는 현재 항만 여건이나 물류 흐름이 더디지만 해당 부지의 경우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되는 부지로 생산 포화에 따른 자동차 부지로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광양 지역 정재계에서도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광양시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신중론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에서는 북극 항로가 개척된다 하더라도 이 쇄뱅선 마련이나 선박 건조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수에즈 운하로 이동하는 편이 훨씬 저렴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항만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여수 소식입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여수시의 인사발령 중 성박람회 지원 단장과 간부 공무원의 잦은 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성박람회 지원 단장과 간부 공무원이 인사발령 과정에서 잦은 인사 변동이 있었다며 이 같은 잦은 인사 교체가 부실한 박람회 준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지난 7월 초에 단행한 여수시 인사발령 과정에서 여수시의 핵심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성박람회 지원단의 단장과 2명의 과장 등 간부 공무원이 모두 교체된 것은 박람회 준비의 연속성이나 책임 행정을 훼손한 인사 조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또 5분 발언에서는 성박람회 지원단장의 재임 기간이 평균 4에서 5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왔다고요? 네,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은 여수시 성박람회 지원단장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1년 반 사이에 무려 4차례나 교체됐고 지난 7월 인사발령에서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국제행사 실무 책임자 3명을 동시에 교체한 인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지원단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4, 5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 단장의 잦은 인사 교체는
관계기관 간 정교한 조율이나 대외 신뢰가 핵심인 국제 행사에 있어 이 박람회 준비의 연속성이나 책임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시의회 5분 발언에서는 최근 여수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인사 논란과 공직기관 해임 문제와 관련해 해당 논란이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의 리더십 문제이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섬 박람회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 집중해서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똘똘 뭉쳐서 쭉 준비를 해가도 잘 될지 말지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불신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부 변호사입니다. 송하진, 이가라 변호사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슬기로운 휴전기 생활을 아주 잘 보내고 있습니다. 휴전기 끝났어요? 이번 주까지 휴전기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 휴전기군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휴전기가 이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제 뭐 이렇게 무작정 쉬는 그런 기간은 법조인들이 아닌데. 모두 다 논다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재판을 안 갈 뿐이지 일은 하죠.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기간이에요. 네, 뭐. 약간 터치 이렇게 말 슬기로운 잘해라 약간 슬기로운 휴전기 생활이라 그래가지고 네. 흠칫 놀랐어요 제가. 뭐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밀린 서면 좀 쓰고 뭐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눈빛을 자꾸 쏘고 계신데 애써 못 본 척 하시는. 네. 아, 그럼요, 변호사님들 뭐 휴전기지만 또 사무실 내에서는 늘 또 늘 불이 활짝 이렇게 또 밝게 켜져 있고 그 사무실 지날 때마다 제가 또 두 분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확인하고 계신가요? 예, 확인하고 네.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더위 속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또? 네, 뭐 맞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보양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날씨가 더웠다가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다가 그러니까요. 또 더웠다가 하니까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화제의 판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 1월 19일 새벽에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당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에 이제 폭동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다수가 이제 기소가 됐고 그거에 대해 이제 판결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판결 중에 좀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서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당시 이제 같이 이제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 감독은 사실 뭐 이제 지지자거나 뭐 이런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아닌데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요. 일단 서울 서부지법 소요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뿐 아니라 취재진들도 폭동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법원 안으로 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찍힌 영상들을 토대로 보도를 통해 접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랬었죠. 네. 그런데 그런 취재진 중에 한 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이 벌금형 선고된 다큐멘터리 감독 누구입니까? 일단 취재진 중 한 명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럼 한 방송사에 소속된 건 아니었고요? 네네. 그래서 폭동 현장을 지금 촬영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런 사회적인 사건들을 소재로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여의도 국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취재를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가 돼서 이제 이렇게 사건화된 거죠.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그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 한 명만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JTBC 취재진도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고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는 사건화가 됐었는데 JTBC 취재진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익적인 언론 활동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JTBC 촬영 기자는 다 찍었지만 내부 들어가서 이 사람은 공익적 언론 활동이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또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지만 이분은 벌금형이 선고가 됐다. 유죄 판결이 났다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뭘로 본 겁니까, 법원은? 일단 재판부는 이제 정 감독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나의 어떤 이런 촬영은 공익적인 언론 그리고 예술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이게 침입 혐의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는 뭐라고 봤냐면 이런 개인적인 작품 활동은 일반 이제 언론 기관에서 하는 보도 목적의 그런 취재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그 적당했는지, 그리고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 기관에서 뭐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과 이 정 감독의 촬영 행위는 좀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일환이었는데 그 뭐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반 건조물 침입은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법원의 제한이 통제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뚫고 들어간 행위 자체는 침입 혐의가 맞다라고 이제 법원은 본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언론기관은 침입 행위를 똑같이 했지만 공익적 언론 활동이고 이건 개인적 작품 활동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한마디로 판단을 쉽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 듣기로는 JTBC 취재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 근데 그 정 감독이 JTBC 특집 다큐 제작진으로 참여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익적 언론 활동이 입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은 지난 여러 가지 참사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어왔던 사람이고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계엄 이후에 뭐 국회라든지 이런 데 계속 취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속성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한 것인데 이렇게 처벌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사 소속 취재진들은 그리고 이런 뭐 다큐멘터리나 보도 같은 것들로 상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취재 활동을 한 이 감독은 벌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언론 단체나 시민 단체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안? 일단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물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다른 그 이제 피고인들하고 이제 분리해서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중에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겠다라는 요청도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고,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이거는 검사가 나서서 그래서 사실 이제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재판부가 이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거는 그냥 독자적인 의견일 뿐이고 우리는 공소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독립영화협회나 이제 16개 시민사회 단체는 이제 성명을 발표했죠. 법원이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해온 예술가의 오랜 이력과 공익적인 기여를 철저히 외면했고 명백히 공익 목적의 취지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것은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다. 뭐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라고 해서 뭐 아주 뜨거운 이제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뭐 탄원서도 자체로 제출을 하고 시민들도 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뭐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감독들이 다 모두 무죄다라고 이제 탄원을 요구했죠.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분들의 입장은 언론사 취재진하고 같은 동일선상에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맞아요. 지금 재판부는 아니다, 다르다, 언론기관과 좀 다르게 수단 방법이 상당한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라고 밝히고 이렇게 있다는 이해하시면 될 거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 촬영을 한다고 해서 이거 영화 촬영이니까 약간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도 되냐?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도 목적으로 들어간 감독 그 기자들과 이렇게 자기의 어쨌든 다큐멘터리도 작품 활동이잖아요. 요거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 정 감독 입장에서는 당시에 극우 유튜버들하고 본인이 뭔가 마치 동일선상에 있었다고 놓여졌다라고 좀
자괴감도 들 것 같고요. 네, 느낄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분 일단 항소를 했습니까? 네. 그래서 항소는 한 것으로. 8월 4일에 항소했습니다. 그래요. 항소심에서는 이분의 주장을 재판부가 좀 인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탄원서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 탄원서 때문만이 아니라요. 지금 법리적인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게 지금 벌써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 감독의 행위가 언론의 보도 목적을 위한 취재와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정 감독의 행위를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창문을 깨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이제 현실화가 됐는데 그걸 따라 들어가서 시위대를 따라 들어가서 한 것이 침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 침입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공익적인 언론 활동을 위한 작품 활동과 건조물 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정당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 방위 말고 정당 행위라는 예, 게 있거든요. 예. 정당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쟁점이 될 것이고 지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서부지법에 진입했음에도 예술인이 아니라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동일한 폭도 취급을 받은 한 감독의 판결 내용 다뤄봤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약간 좀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굉장히 제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제의 판결 알아보고요. 주제 토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감정으로 관계를 맺었지만 뭐 이별을 하거나 등의 상황으로 상황이 좀 바뀌면서 주로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고 또 폭력, 심하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불과 며칠 만에 교제 폭력과 관련한 강력 범죄로 3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고치고 또 이 처벌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급히 좀 전반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자세히 두 분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상황극부터 듣고 오시죠. 자기 오늘 나랑 얘기 좀 해. 뭐 또 그놈의 헤어지자는 말 하려면 내가 가불라니까. 나 진지해 지금.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우린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내가 그때 술 한잔 먹고 너 그 머리채 좀 잡은 거 그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 솔직히 그게 용서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진짜 좋게 끝내고 싶으니까 이제 진짜 그만하자. 그리고 매번 나한테 데이트 비용 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진짜 이제는 못할 것 같아. 그만하자. 이게 지금 일부러 거지로 만드네. 내가 지금 일 좀 쉬고 있어갖고 그러지. 나 볼 때는 너 좋은 것만 먹였다. 그리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 너 혹시 딴 놈 생긴 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정말 진절이나. 나 진짜 그만둘 거니까 이제 연락하지 말아줘. 일주일 후 남자는 여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전화를 하는데, 야 너 지금 안 나오면 너네 가족들 어찌 되나 한번 봐봐. 아 진짜 이러지 마. 나 요즘 잠도 못 자고 정신과 다녀. 진짜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만 나오면 네 가족을 안 건든다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진짜 내가 좋게 그만 헤어지자고 했잖아. 나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빨리 가. 이 일을 크게 만드네. 아니 좀 이따 다시 연락하려니까 전화 받아라. 예,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이 참 정말 나쁩니다. 나쁜 상황을 그래도 아주 그 순간적인 몰입을 딱 하셔서 상황극을 잘 꾸며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저희가 주문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교제 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쉽게 보여드리려고 상황극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꽁트 사례에서는 일단 두 분이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옛날에 술 먹고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돈도 빌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자친구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네, 더 이별을 이상은 요구했죠. 못하겠다. 이별을 한 상황인데 일주일 후에 남자가 집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와. 지금 안 나오면 니네 가족들 건드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옵니다. 자, 그래요. 이런 상황들 예전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 말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보도에 보면 데이트 폭력이라기보다는 교제 폭력이라는 네. 단어를 좀 쓰던데 네. 교제 폭력의 정의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일단 뭐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교제 폭력이라는 건 현재 교제 중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교제했던 어느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과 통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정신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예. 물리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런 법적 정의가 뭐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서적 접근성, 반복적인 상호작용, 정보 공유의 깊이 뭐 이런 관계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예, 뭐 스토킹 범죄 또한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는. 네, 맞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요. 뭐 욕설이나 조롱이나 뭐 심리적인 압박과 같은 정서적인 폭력, 그다음에 휴대전화나 SNS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차단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돈을 빼앗거나 오히려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을 유도하는 금전적인 통제, 그리고 불법 촬영이나 위치 추적과 같은 디지털 스토킹까지 모두 포괄하는 아직 뭐 법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데이트로 축소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이걸 이제 교제 폭력이라는 그 이제 개념으로 조금 넓혔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일단 가까운 사이인 만큼 나에 대해 사적으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상대로부터 당하는 이 교제 폭력이라는 게 어쩌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이라든지 아니면 집, 동선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당해서 더 큰 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최근에 발생했던 교제 폭력 사건들 이게 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인데 정리를 좀 몇 가지만 해주실까요? 예, 지난 7월 26일에 의정부에 있었던 이제 스토킹 살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일단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모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살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그래서 예. 뭐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이전에도 이게 전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좀 몇 차례 그 경찰에 신고한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뭐 일정 어떤 응급조치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도 사실 뭐 지급이 됐었는데 뭐 당시에 이제 뭐 신고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예. 이제 살해당했고 가해자는 자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8일에도 지난 28일에는 또 이제 울산에 있는 한 병원 주차장에서 뭐 사귀었던 사이에서 이별 통보에 뭐 격분을 해서 그 이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중태에 빠지게 한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 7월 29일에는 또 대전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해서 이미 뭐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어떤 피해 신고가 있었던 사이였는데 이제 결국에 살해로 이어졌고 20대였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가해자가 음독 시도를 해가지고 바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좀 이제 수사가 되는데 뭐 이제 이건 가해자의 입으로만 나오는 말이니까요. 자기를 뭐 무시해서 했다는데 무시했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뭐 연이어 일어나다 보니까 방금 언급한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좀 기사화된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예. 이런 일들이 정말 특이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회에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 지역 사회에서도 저희가 사실 실무적으로도 이런 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게요. 그 살인으로 이어지지 까지는 않더라도 뭐 폭행하는 장면들이 공개된 것들도 최근에 여러 차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 꽁트 사례처럼 관계를 좀 정리하려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이별하고 난 이후 이럴 때 좀 많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원인을 뭔가 하나를 탁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교제 폭력이라는 게 사실 처음부터 폭력으로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도 좀 굉장히 힘들고 또 대부분 사랑해서 그랬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 이런 걸로 굉장히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간섭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러다가 점점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흉악한 정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강해지는 양상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못 버티고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면 이제 폭발하듯이 이게 터져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제 폭력을 이제 피해자가 당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로서 내가 피해자라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뭔가요? 이제 이런 교제 폭력이 사실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용서해줄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하고 당연히 연락을 끊고 이제 모든 일체 그걸 차단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건데 사실 교제 폭력이 이렇게 강력 사건을 번지는 경우가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복되고 지속되고 뭐 용서도 하고 중간에 화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증폭이 되는 거니까 쉽게 또 이제 분리 요청을 못 하고 이제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을 즉시 끊어야 되고요.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거나 이제 그것도 어렵다면 112에 전화를 해서 나 이러한 신변 보호 조치를 좀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혀 신고가 없으면 뭐 이제 뭐 그 한 번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뭐 이런 신변보호 조치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가해자가 나한테 보낸 어떤 폭력적인 협박 뭐 그 생명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이런 문자 메시지 아니면 그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들 아니면 증거. 아니면 내가 맞았던 사진 같은 거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제 경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뭐 한 번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정한 조치라고 하면 뭐 접근 금지 처분 뭐 이런 건가요? 그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접근 금지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긴급 응급 조치가 있고요. 잠정 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도 포함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리고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그리고 전자발찌 같은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잠정 조치나 긴급 응급 조치를 경찰에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법원에다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놈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두렵고 일상생활을 못하겠다라는 점을 피력하면서 긴급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경찰에서 이걸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뭐 접근 금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워치 지급과 같은 조치를 경찰에서 일단 1차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건 결국에는 가해자하고 격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가해자한테 서면으로 너 접근하면 안 돼. 주거지나 직장이나 뭐 저 피해자 가족들한테도 접근하면 안 되고 문자 같은 거 보내지 말고 전화하지 마. 이거 듣는 가해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네가 나를 신고해? 어떻게 나를 신고할 수 있어? 아니면은 신고 좀 취소해 줘. 나 뭐 앞길이 창창한데 이런 목적으로 오히려 접근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예 이제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모질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신고 취소할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서우니까. 가해자를 공권 인력이 묶어두고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이러한 강력 사건이 안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이 사람들 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둘 수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스토킹 가해자 뭐 이런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명령을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위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자가 이거를 뭐 처벌하기를 원하는지를 의사를 좀 이제 너무 좀 중요하게 하는 거 아닌가. 법에는 무조건 피해자의 의사를 묻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걸 너무 중요시하는 거 아니냐. 피해자는 좀 그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정말 그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스마트워치 뭐 지급해 드릴까요 했을 때 뭐 그럴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안 줬다. 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안 줬다. 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니까 그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요것이 이제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너무 피해자의 의사를 중점에 두는 것은
수사의 안 관행적인 된다. 문제들도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물론 스토킹 처벌법이나 이런 것에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는 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절차가 왜 하지도 않아야 될 걸 했냐 이건 사실은 아니긴 한데 아니지만. 왜냐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힌 것처럼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시키거나 구속하는 등으로 적극 분리하는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판단이 사실 그때 엄청나게 막 정말 이성적으로 될 수가 없는 그래요. 상황일 그렇죠. 거잖아요. 옆에 협박하고 있는 수도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진작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사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런 교제 폭력들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 이런 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쵸. 방법 뭐가 없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니까 스토킹 처벌법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교제 폭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는 교제 폭력을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예. 거고. 그리고 뭐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 직장 동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통해서 피해자의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순한 처벌 규정만 있는다고 이게 예방되지는 않으니까 어떤 다른 식의 어떤 접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교제 폭력을 뭐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바라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죠.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시계 수리하고 있는 황하승입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네. 본인 소개를 해주신 시계 수리하고 있는 황하승 시계 수리 기사라고 기사라고 합니까? 네. 옛날에는 시계방이라는 그 공간이 참 상가마다 있을 정도로 많았던 것 얘기합니다.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시계방을 찾는 일 자체가 좀 어려워졌고 네. 이 시계 수리 기사 이런 직업 되게 오랜만에 만나본다 싶거든요. 네, 맞아요. 점점 이 고가의 시기가 아니면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전화 연결된 전자시계 많이 착용하면서 이런 시계를 착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워치 같은 네, 것들을 맞아요.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계방도 사라지고 시계 수리 기사도 줄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황하승 기사는요. 시계를 만진 지 다 50년 된다고 해요. 50년이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서 신청 조건에 맞는 이 시계 수리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어린 나이에 꽤나 일찍 시작한 시계 수리. 네. 예전에는 그런 손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이 배우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흔히 말해서 맨땅의 헤딩이라고 하는데요. 17살 용기로 진짜 무조건 시계방에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저 그냥 무조건 배우고 찾아가서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맞아요. 저 배우고 싶습니다. 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열정. 네. 근데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선배들 그 기사들 하는 기술을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해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더 눈치 빠르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기술을 배워야 하는 목표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배우는 것이 있지 않았고 옛날에는 이제 시계방에 가서 심부름 해주고 잘못하면 맞아가면서 점심시간을 기회를 해서 돌아다녔죠. 그러면은 점심시간에는 꼬마가 있는 집은 반드시 꼬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없는 집에 가면 꼬마가 없어.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기술 좀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느냐고 들어가서 배우기도 하고 무보수 그게 뭐 그때 당시 돈 10,000원 쉬는 날 한 달에 한 2차례 쉬는데 돈 10,000원씩 주면 그게 월급이 어깨너머 배운 거죠.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알려주면은 익숙해지면은 나가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야.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네.
꼬마가 뭐예요? 꼬마가 조수예요. 아, 시계를 네. 옆에 수리하는데 도와주는 조수인데 네. 그 꼬마가 없는 집에 가야 본인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집만을 골라 다녔다. 점심시간에 주인보다 꼬마가 좀 지키고 있잖아요. 보조들이요. 그래서 그 조수들이 있는 집은 가지 않고 없는 집을 골라서 배우러 간 배우고 온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 시계 수리라는 일, 전자식이 아니라 그냥 기계식, 우리 아날로그 시계 수리를 맞아요. 말할 텐데 작은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우리가 언뜻해도 굉장히 작고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품들을 다루려면은 작업도 굉장히 세심해야 되고 또 집중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황하승 기사는요, 이 시계 수리를 초정밀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작업하는 동안요, 작은 먼지 하나로 들어가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이 먼지 하나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해요. 또 작은 손목시계 안에 수십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세밀하고 집중력이 필요한데 한 번 작업 시작하면요, 이 수리가 끝날 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초정밀이죠, 초정밀. 시계에 대한 정밀도가 높아야 되고,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수리한 거에 다 헛것이 돼버리죠. 근데 또 우리는 또 적합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져야 되는 일 중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배고픔을 모르고 일을 해버려요. 시계 일이 그래요. 하다가 중단해 놓으면 사고가 생겨. 부속이 없어진다든가 일을 접으면 마무리를 해요. 예전에는 기계시계니까 전부 다 분해 소재 하면은 그 부속이 뭐 20개면 20개, 뭐 30개면 30개 일일이 그걸 다 씻어서 기름에다 씻어서 다시 기름을 쳐서 조립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니면 좀 시간이 더 걸리거나 한 2시간도 걸리고. 우리 몸의 지체를 쓰면 쓴 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금방 망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중간에 약간 알람 소리 같은 건 네, 시계빵이라서 시계가 울리더라고요. 네. 정각이었나 봐요. 네, 맞아요. 현장 소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그 부위가 오히려 좀 튼튼해진다. 그 네. 근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시계를 수리하는 게 업이기 때문에 죽어있던 시계의 초침이 다시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기계식의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부품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품 없었대요. 그래서 없는 부품을 기존에 갖고 있던 썼던 그 부품들을 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부품이 정말 세밀하게 0.1mm 1mm 완전 작게. 완전 이거를 딱 넣었을 때 초침이 움직이면 그때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부속이 안 나오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 부속 하나 기아가 나가면은 시계가 못 돌아가거든요. 톱니바퀴로 이렇게 이어서 해야 되는데 톱니가 나간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부속에서 찾아가지고 거기를 빼가지고 여기다 심은 작업. 그게 바로 기술이죠. 그 홈을 파가지고 홈에 들어갈 정도로 기아를 깎아서 넣는 거예요. 기공사들보다 더해요. 0.1mm 막 이런 거지. 그렇게 해서 시계를 완성시켜 놓으면 그 쾌감.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그 톱니바퀴 빼가지고 이빨 휘은 것처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건 만지면 되는 거야 하는 거. 네, 이런 일을 50년 가까이 해 오신 장인이십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시계를 수리하는 손님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을 것 같고 네. 또 이 시계 수리 기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시계 수리에 애정이 깊은 만큼 앞으로의 걱정도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역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 기사도 5명 내외라고 해요. 5명 내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 나이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계를 수리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80년도, 90년도 그때야 아주 좋았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계를 꼭 고급 시계를 필요로 했던 것은 결혼 예물용으로
괜찮은 집안에 장가 들었네. 괜찮은 집안에 시집갔네.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는데도 억지로 비싼 시계를 예물로 했죠. 핸드폰 때문에 많이 시계가 죽어버렸죠. 이제 지금 남아있는 우리 기술자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거에 하나같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배불러야 돼. 그런 일이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배가 고파 놓으니까 배고픈 일 안 하잖아요. 자부심을 거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황하승 시계수리 기사 만나봤고요. 오늘도 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세밀한 손길로 누군가의 시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멈춘 시계의 심장을 살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6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